프롤로그. 나는 왜 글을 쓰는가? 나의 글쓰기 편력. 1. 근대성 3종 세트. 계몽의 시대, 연애의 시대, 위생의 시대. 열하일기 3종 세트.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세계 최고의 여행기 열하일기 상하. 삶과 문명의 눈부신 비전 열하일기. 달인 4종 세트. 공부의 달인 호모 쿵푸스, 사랑과 연애의 달인 호모 에로스, 돈의 달인 호모 코뮤니타스, 낭성의 달인 호모 큐라스. 동의보감 4종 세트. 동의보감, 몸과 우주 그리고 삶의 비전을 찾아서. 나의 운명 사용 설명서. 고미숙의 몸과 인문학. 바보야, 문제는 돈이 아니라니까. 몸과 우주의 정치 경제학. 그리고 두 개의 별, 두 개의 지도, 다산과 연암 라이벌 평전 1탄. 청년 백수를 위한 길 위의 인문학, 임꺽정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윤선도 평전. 고미숙의 로드 클래식, 길 위에서 길 찾기. 고전과 인생,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 2000년 이후 나의 저서 목록이다. 3종 4종 세트가 많은 건 그냥 나의 스타일이다. 솔직히 좀 많이 썼다. 1997년 중년 백수가 되어 수유 연구실을 시작할 때만 해도 내가 이렇게 많은 책을 쓰리라고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다. 1987년 박사과정을 들어갈 때는 더더욱 그저 학위과정을 무사히 마치는 것, 평생 글쓰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정도가 간절한 바람이자 비전이었다. 내 주변의 지인들은 그나마도 지나친 욕심이라고 간주했을 것이다. 무슨 뜻이냐고? 애시당초 재능도 욕망도 별로였다는 의미다. 그랬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많은 책을 쓰고 급기야 글쓰기에 대한 책을 쓰기에 이르렀을까? 누구보다 나 자신이 참 궁금하다. 하여 이참에 나의 글쓰기 편력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변곡점은 박사학위를 받은 1994년 30대 중반이었다. 내 전공은 조선 후기 시가. 시가라 하면 시조, 사설시조, 작가 등 시가와 예술사에 대한 것이다. 이 문장을 쓰면서 깜짝 놀랐다. 내가 시가 장르와 예술사 전공자라니. 지금의 나하고는 멀어도 너무 먼 영역이다. 이후 이 분야와 관련된 학술적 글쓰기를 좀 했고 저서도 2권 출판했다. 교수가 되었다면 이 책들이 내 인생의 기념비적인 목록이 되었겠지만 교수 진입이 봉쇄되면서 이 책들은 조용히 세상에 증발해 버렸다. 해서 결국 여기까지가 나에게는 습작과 수련의 시기로 분류된다. 1984년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할 무렵부터 따지면 무려 15년쯤 되는 시간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까지 나는 글을 써본 적이 없다. 독일 문학, 러시아 문학, 영문학 등을 좋아하긴 했지만 그저 서구 문학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거나 외국어 습득의 과정이었을 뿐 내가 감히 뭔가를 쓴다는 건 설정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다 한국 고전문학으로 전과를 해서 대학원에 입학한 다음에도 저자가 된다는 건 언감생신이었다. 같은 국문과라도 현대문학 쪽은 시인과 소설가를 겸하기도 하지만 고전문학은 영 풍토가 다르다. 이쪽은 문헌학 아니면 역사학이 기본이다. 당시는 모더니즘과 역사주의가 풍미하던 시절이라 더더욱 엄숙주의와 근엄함이 대세를 이루었다. 문학평론조차도 곁눈질해서는 안 되었다. 리포트를 발표할 때 비평적 스타일이 조금이라도 감지되면 바로 경박하다. 고전의 권위를 훼손했다는 평이 돌아왔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 덕분에 공부의 기본기는 제대로 익힐 수 있었다. 돌이켜보니 무려 15년에 걸쳐 기본기만 쌓은 셈이다. 그래도 좋았다. 남들은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내 안에서 읽고 쓰는 것의 즐거움이 날마다 조금씩 차오르고 있었으니까. 어쩌면 기본기란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진정으로 무언가를 원하고 그 기쁨을 소소하게 누릴 수 있는 능력 말이다. 2. 그래서인가 박사학위를 받고 나자 내 안에 새로운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경박할지언정 어깨에 힘을 좀 뺄 수 있는
그러면서 동시대의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비평체가 쓰고 싶어진 것이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때는 창작가 비평이나 문학동네 같은 잡지에 글을 싣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었던 시절이다. 우연한 기회에 고전과 현대를 버무린 좀 이상한 스타일도 문학동네로 데뷔하는 영광을 누렸다. 이후 몇 년간 여기저기 글을 발표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모음집이 비평기계라는 평론집으로 출간되었다. 제목부터가 좀 날이 서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글이 독설로 가득 차 있다. 덕분에 신예 평론가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곧 비평적 글쓰기에서 벗어난다. 만약 교수가 되었다면 문학평론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그럴지도 모른다. 고전문학을 연구하면서 문학 비평을 한다는 건 크나큰 행운에 속하니까. 하지만 비평과의 인연은 거기까지였다. 시절 인연이 바뀌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실존적으로 깊은 회의가 들어서다. 내력을 되짚어 보자면 대강 이렇다. 비평가로 활동하면서 나는 내가 독설에 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논쟁적 글쓰기를 할 때면 나도 모르게 정말 공격적이면서 독한 언어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다. 마치 내 혀속에서 단검이 튀어나오는 느낌이랄까? 그런 글을 쓰면 당연히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 열렬한 찬사와 지독한 반발. 거기에 휘둘리게 되면 결국 그 검을 더더욱 벼리는 수밖에 없다. 연암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이런 식의 글쓰기를 그만하라는 메시지였다. 그는 말한다. 타인을 비판하는 것으로 명예를 얻는 것은 떳떳한 일이 못 된다고. 그 말이 뇌리에 박히면서 비평이 딱 재미없어졌다. 게다가 아무리 독서를 신랄하게 해도 상대방이 내 의견을 경청하거나 바뀔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왜?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를 미워하는 이의 충고를 듣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 그 이전에 그 말을 하는 주체 역시 그걸 원하지도 않는다. 누군가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해 보이는 게 목적이니까. 동의보감을 배우고 보니 그런 식의 글쓰기는 몸에도 해롭고 정신에도 더 해롭다. 내 삶에 해로운데 세상을 이롭게 할 리는 더더욱 없다. 헌데 왜 그 시절엔 그게 글쓰기의 멋진 코스라고 생각했을까? 고전의 엄숙주의와 비평의 독설, 이 두 가지밖엔 선택지가 없었던 것일까? 이런 질문에 봉착하게 된 건 전적으로 박사 실업자가 되어 수유리에서 지식인 공동체를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교수가 되지 못했다는 건 전공을 중심으로 글쓰기를 생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그럼 뭘 쓰지? 아니, 그 이전에 뭘 공부하지? 당연히 인생과 세상에 대한 공부를 하면 된다. 쉽게 말해 그냥 끌리는 대로 하면 된다. 한마디로 대학이 만들어 놓은 담론적 구조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그때부터 내 공부의 영역은 무한 확장되었다. 서양 철학, 포스트 모더니즘, 뇌과학, 동양의학, 불교, 자연과학 등등. 그러면서 알게 되었다. 그동안 나의 공부와 글쓰기는 문학이라는 담론적 장에서 맴돌고 있었다는 것 사실을. 그 시절 글을 쓴다는 것은 시, 소설 아니면 평론, 어떤 장르를 생산하는 일이었다. 고전문학 연구는 저 아득한 태고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문학 비슷한 텍스트를 발굴하여 거기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주는 작업이다. 고전의 글쓰기에는 시, 소설, 평론을 넘어선 실로 다채로운 글쓰기 형식들이 넘쳐난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문학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할 뿐. 그렇다. 20세기는 문학주의의 시대였고 글을 쓴다는 건 문학 혹은 문학 주변의 텍스트를 생산하는 것일 뿐이다. 실로 대단한, 동시에 지독한 판타지다. 교수가 되었다면 평생을 이 망상의 그물망에서 허우적댔을 것이다. 거기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나의 40대는 충분하다. 2003년 열하일기 리라이팅,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을 하면서 고전평론가가 되었다. 이전엔
없던 아주 낯설고 새로운 글쓰기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수유 더하기 너머라는 지식인 공동체와 그린비 출판사 덕분이었다. 특별히 기획된 건 아니었고 그저 인연의 흐름에 응답했을 뿐인데 나의 사상적 변곡점과 딱 맞아떨어진 셈이다. 그때부터 나는 자유로워졌다. 문학에 매일 필요도 부질없는 논쟁을 할 필요도 학술적 성과를 낼 필요도 없이 인생과 세계를 향한 물음과 응답을 그대로 글로 옮기면 되었다. 연암은 그런 점에서 진정 최고의 스승이자 길벗이다. 고전문학의 엄숙주의와 비평의 독설에서 벗어나니 몸도 마음도 편안해졌다. 물론 밥벌이도 가능해졌다. 열아일기가 낳은 인연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중국, 사스, 코넬 대학, 뉴욕, 서부사막, 크크성, 쿠바 등등. 지금도 이 인연의 퍼레이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중이다. 열아일기의 말과 글들은 바람처럼 공기처럼 또 물처럼 그렇게 흐르고 흐른다. 한편 나의 내면에서는 질문이 깊어졌다. 글쓰기와 신체, 글쓰기와 시대, 글쓰기와 운명 등등으로. 그래서였나? 열아일기 리라이팅을 내고 얼마 후 동의보감이라는 고전을 만났다. 이 느닷없는 마주침이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신통방통하다. 병을 치유하기 위해 길을 찾아 헤매다가 동아시아 최고의 의학 고전을 만난 것이다. 거기에서 또 하나의 벽이 무너졌다. 의학, 즉 몸과 질병도 앓의 영역이었구나.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오롯이 전문가에게 맡겨놓고 전혀 돌아보지 않았을까? 삶의 가장 구체적 토대는 몸인데 우리는 왜 몸을 생략한 채 온갖 이미지들로 삶을 기획했을까? 등등. 동의보감 자체는 동양의학의 방대한 집대성이다. 몸과 우주, 병과 약, 오장육부와 오운육기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져 있다. 나는 거기에서 다양한 담론, 수많은 이야기들을 발견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담론과 이야기들이 내게로 왔다. 누군가의 말처럼 단어들, 개념들은 여행을 좋아한다. 여기에서 저기로, 이 분야에서 저 분야로 그렇게 이동하면서 수많은 균열과 생성을 야기한다. 정말 그랬다. 어느새 동의보감과 관련한 책을 무려 4권이나 냈다. 더 중요한 건 다른 모든 책에도 동의보감의 양생술이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전은 머물러 있는 텍스트가 아니다. 수없이 흐르고 흘러 다양한 변종을 만들어낸다. 달인 4종 세트니 로드 클래식이니 두 개의 별 2개의 지도 등을 낼 수 있었던 원동력도 다 거기에 있다. 고전의 유동성과 접속하는 것. 동시에 나는 삶 자체를 다시 기획하게 되었다. 2009년 수요 더하기 너머를 떠나 감이당이라는 인문의역학 네트워크를 열게 된 것이다. 감은 주역의 감괴를 의미한다. 감은 물이고 물은 지혜의 원천이다. 인문학과 의역학의 콜라보를 통해 인생과 우주의 비전을 찾아간다는 의미다. 동의보감을 만나기에 가능한 실험이었다. 말 그대로 고전에서 길을 찾은 셈이다. 그리고 다시 10여 년. 지금 나의 글쓰기는 주역과 불경을 향하고 있다. 열아일기가 그랬고 동의보감이 그러했듯이 주역과 불경도 나의 뇌구조와 오장육부를 나의 일상과 관계를 강도 높게 리셋하는 중이다. 그토록 원대하고 그토록 심오한 진리가 그토록 평이하고 생생한 언어로 말해질 수 있다니. 그리고 내 인생이 그 광대무변한 지혜의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니. 이 사실만으로도 나는 앞으로 펼쳐질 나의 노년기를 사랑한다. 아모르 파티. 3. 덧붙이면 나는 생활형, 생계형 작가다. 경제활동의 전부가 글쓰기로 이루어져 있다. 열아일기, 동의보감, 임꺽정, 서유기와 그리스인 조르바 등에 대한 리라이팅으로 인세를 벌고 그걸 바탕으로 전국 곳곳에서 강연을 한다. 감이당에서 하는 각종 세미나와 강의로 공동체를 운영하고 거기에서 힘과 지혜를 길어 올려 다시 글을 쓰고 강연을 한다. 요컨대 읽고 쓰고 말하는 것이 나에게는 유일한 경제활동이다.
오랫동안 공동체 운영을 하면서 내게는 좀 재밌는 경제학적 노하우가 생겼다. 증여와 순환의 경제학, 사유재산과 공적자산 사이의 상생상극, 화폐와 정신활동 사이의 자유로운 넘나듦, 청년과 장년의 크로스 경제학 등등. 절대 낭만적이거나 나이브한 개념들이 아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도 거쳤고 긴장과 스릴도 충분히 맛보았다. 이런 식의 경제적 실험의 가장 큰 미덕은 늘 다이나믹하다는 것. 자본주의의 화폐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지만 우리의 실험은 사람과 세상을 연결한다. 돈의 맛이란 이런 것이다. 화폐의 양적 증식이 아니라 연결망의 강, 밀도가 성공의 척도다. 그런 까닭의 글쓰기란 나에게 밥벌이를 위한 텃밭이자 공동체적 실험을 가능케 해주는 경제적 토대이기도 하다. 이것이 일상, 나아가 일생의 비전이 되려면 생사에 대한 근원적 탐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밥벌이와 양생과 구도로서의 글쓰기. 작가 하면 우아한 서재에서 고독한 사색을 통해 주옥 같은 문장을 일필휘지하는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나는 일단 노트북 앞에 30분 이상 못 앉아 있는다. 수시로 움직이고 딴짓을 한다. 일필휘지는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수없이 고치고 고쳐야 겨우 한 문장 한 단락이 완성된다. 노래에 소질이 없어서 음악 공부를 열심히 했죠. 음악 천재들은 절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어요. JYP의 박진영 대표의 말이다. 격하게 공감한다. 나는 타고난 소질이 없다. 게다가 게으르다. 대신 천천히 끈질기게 간다. 나의 유일한 자부심은 길을 제대로 들어섰다는 사실뿐이다. 생각해보면 기막힌 생존 전략이다. 본격적으로 이 길에 들어선 게 대학원 박사과정을 들어가던 27살이니 이후 30여 년이 더 지난 셈이다. 지금도 여전히 글쓰기 앞에선 어색하고 낯설다. 하지만 이런 미숙함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이들에게 이 기술을 전수해주고 싶다. 왜? 밥과 양생, 구도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소명이니까. 글쓰기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에게 읽고 쓴다는 것의 거룩함과 통쾌함을 꼭 알려주고 싶다. 글쓰기라는 지평선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때의 그 기쁨과 충만함을 꼭 함께 하고 싶다. 감사합니다.